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2년 9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무척 오랜만에 인터뷰룸을 다시 열게 됐어요. 바로 이분이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집착 속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각본가이시고 또 헤어질 결심의 시나리오를 박찬욱 감독과 함께 쓰신 정석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입니다. 네, 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알리기 위해서 박 감독님하고 참석하고 돌아온 게 엊그제라고 네. 그러셨는데 시차는 괜찮으시고요? 시차가 괜찮지 않아요. 이게 13시간 차이네요. 맞아요. 뉴욕하고 똑같잖아요. 토론토가. 네. 그래서 오전 오후 뒤집은 다음에 1시간 빼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극악한 시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 네. 칸에도 가셨었죠? 네. GV 참석도 필요했지만 그 라이터스 다이얼로그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진 본 것 같다. 네, 감독님과 함께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 네. 그런 특징,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 작가님은 어렸을 때도 약간 난 글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감이 있었나요? 글 쓰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목표로 삼은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하는 일이 책을 읽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철학을 공부를 하셨다가 영상원으로 옮겨가셨잖아요. 네. 그때 시나리오 전공이셨는데 영화 여러 분과 중에서 연출보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뜻이 있으셨는지 사실은 시나리오과 나오신 감독님들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정도의 구체적인 생각이셨어요? 제가 영상원에 가려고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떼러 갔는데 뜻밖의 장래희망이 네. 영화감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본인은? 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시나리오 작가라는 것은 컴퓨터랑 저랑 A4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사실 없어도 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 뭔가 접근하는 게 좀 간소하게 느껴졌어요. 행장이 좀 가볍죠. 자본도 많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저희과 당시에 뽑는 인원이 5명이었는데 그거밖에 안 뽑는구나. 네, 5명이었는데 그 5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기분이. 아, 인원이 적어서? 네네. 아, 연출은 더 많이 뽑죠? 30명 됐던 것 같네요. 근데 5명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드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대담한 편인가? 재밌겠다고 생각한 기억은 나요. 그 5명 뽑는 시나리오과가 3년 뒤에 시나리오과는 폐지되고 이제 영화과로 통합이 돼서 네, 그 안에서 시나리오 전공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홍준 감독님이 전담 교수라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던 때인가요? 전담 교수셨어요. 저희는 홍상수 감독님, 김홍준 감독님 두 분을 뭐랄까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 학생이셨어요? 뭐 굳이 영상원 때가 아니더라도 학생 입장이었을 때를 통틀어서 뭔가 배우는 거? 네. 지식으로 기억하는 거? 이걸 잘하는 학생이고 못하는 것은 시나리오 쓰기였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4년 동안 3학년 때까지는 시나리오를 너무 못 썼고요. 네. 마지막 1년에 갑자기 뭔가 머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터진 것처럼 갑자기 잘 써졌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3학년 때까지는 이론은 잘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화사, 미술사 재밌죠. 네, 그런 거 잘했죠. 그러면 끝까지 이게 안 터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3학년 2학기쯤에는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많이 포기를 했었고 저 미술원의 미술사 과정에서는 우리 대학원으로 와라. 어머. 넌 미술사를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물론 대학원에서는 꼭 그렇게 호객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네 자리 숫자를 잘 외우는 머리를 타고났어요. 아버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차 번호들을 계속 외워서 그런가 네 자리 숫자를 너무 잘 외우고
물론 중세미술사니까 뭐 4자리가 아니라 3자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13세기 뭐 14세기 네. 늘 미술사 선생님도 놀라시고 동료 학생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런 애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아버지 차 타고 네, 강원도로 피서 가거나 그럴 때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계속 앞차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번호판 4개의 숫자를 갖고 그 4개 사이에 그 관계 있잖아요. 더하고 빼고 맞아요. 똑같아요. 숫자들 사이의 어떤 맞아요. 가족 관계를 관계성들.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뭐 더하면은 첫 번째, 네 번째 숫자 곱한 거랑 같다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뭔가 합리화하는 거 찾는 놀이를 하면서 설악산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오빠랑 그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되는 때였기 때문에 오빠랑 둘이서 4개 숫자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렇군. 박찬욱 감독님 2003년에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였어요? 심사위원이셨어요. 제가 공모전에 단편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코닥?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뽑으신 거예요? 정 작가님의 그렇죠. 작품을? 네. 그리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면? 그 후년에. 그것은 이제 제가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시나리오였고, 감독님을 뵌 것은 졸업을 하고 나선 9개월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연락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공모전 때 기억을 갖고 연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감독님이 계속 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감독님의 이제 촬영 감독님, 정정훈 감독님이 저희 남편하고 친해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맞다. 그때 그 시나리오 재밌었는데 그렇게 떠올리셨고 사실 그 사이에 감독님이 이제 궁금하셔서 영진이의 이제 제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들을 찾아서 보셨다고 해요. 왜 헤어질 결심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박 감독님은 무난한 장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모든 장면을 브릿지 이런 거 없이 되게 고밀도로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그런 스타일이셨는지 같이 일을 할 때도 그게 작가님하고는 또 맞았는지.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지만 다른 점에서 그런 점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김희원 감독님과도 그런 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 네네. 예. 그냥 좀 허투루 내지는 숨 돌리기 식의 그런데 씬은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일부러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숨 돌리는 씬이 왜 없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그런 씬이 뭘까? 어떻게 쓰지, 그런 건? 그런 씬이 뭐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씬이라는 게 예를 들어봐, 뭐야? 막 이런 씬으로 물어본 적은 있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숨 쉴 틈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저기서 쉴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무난한 씬이 없다고 하셨는데 헤어질 결심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혜준과 정한이 성류 이렇게 손질하는 씬은 상당히 숨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씬이죠. 근데 거기서도 왜 하필 성류일까? 내지는 두 사람이 저런 구도로 앉아 있는 거, 저 말 속에 들어 있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숨겨진 것,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령 그냥 왜 기능을 위한 그런 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디로 이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씬이라든가 어디서 이동하는 그런 브릿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저랑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잘 지냈어? 조그만 스몰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션이 되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용건 얘기하고 용건 끝나면 헤어지고 약간 통화도 약간 바로 얘기 시작하고 용건 끝나면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고 약간 대화가 그런 식인데 아마 그런 사람들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맞으니까 같이 만들어 나갈 수. 그러면 작가님은 글 쓰는 습관은 어떤 편이세요? 꾸준히 하루 중 비슷한 때 쓰신다거나. 꾸준히 쓰는 편이에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데 그냥 저는 글을 쓴다는 게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집중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막 계획대로 막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되게 이렇게 흩뿌려놔요. 글 쓰는 일을.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간이 좀 연약한 시간. 네. 그때 나를 설득할 필요 없이 한 3줄 쓰는 거죠. 몸을 책상 앞으로 그냥 데려다가. 네. 그래서 쓰는 거죠. 진짜 바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냥 내가 쓰기 싫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셔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커피 마시기 전에 5줄 쓰자. 왜냐면 제가 카페인에 좀 민감해서 많이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커피 마실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결정이군요. 네. 그게. 커피를 마신다는 게 아침에 되게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한 5줄 쓰자. 그렇게 앉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걷기 전에. 걷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걷는 시간도 좀 기다려요. 한 20분 정도. 바깥으로 아니면 집안에서? 집안에서 워킹 패드를 사용해서 걷는데. 그거 참 좋지 않나요? 저도 네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킹 패드 한 20분, 하루에 20분 정도 걷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한 5줄 쓰자. 모든 게 호흡이 짧으시네요. 그런가요? 20분부터 유산소가 시작이 된다고. 20분 지나면 또 써야 되잖아요. 이게 드라마 작가라는 것은 네. 시간을 쥐어짜서 써야 돼요. 네, 틈틈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쓰는 과정을. 그러니까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오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앉아서 막 몇 씬을 막 5시간씩 쓴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군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5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육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심정적으로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이게 약간 암벽 등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커다란 암벽이 있어요. 하지만 거긴 아무도 안 간 곳이라고 네. 해볼까요? 그렇다면 프리솔로 하듯이 네. 거기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럼 길을 탐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한번 가보고 가다가 진짜 갈 만한 길을 찾으면 5시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작품 쓸 때 그렇게 자주 오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주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네. 날짜로 뭐 며칠에 한 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0분, 70분짜리 이야기를 쓸 때 3주 안에 34에서 35페이지를 쓰기 때문에 자주 와야 되고 자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3줄, 5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머릿속에 항상 그런 숫자들이 들어있나요? 내가 가야 할 거리에 대해서? 3줄, 5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렇게 저 자신한테 말해요. 딱 5줄만 쓰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앉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쉬워 보이려고 5줄만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더 많이 쓰죠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5줄만 쓰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이제 어떤 구불구불한 길에는 좀 이제 반복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이동을 한다든지 막 그런 네. 액션의 상황들, 움직임이 네, 브릿지가 되는 그런 씬들이 쉬워 보이지만 저는 그런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딱 넘어가면 중요한 키씬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작품 전체나 뭐 주제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초반에 그런 고민을 했을 때의 테마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밑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적인 씬을 쓸 때는 애초에 백지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키씬들은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상 가보면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 인물의 구조 자체가 그 씬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씬들은 오히려 재미있고 뭐 약간 퍼포먼스 비슷한 거죠. 되게 진짜로 중요한 씬이 있다고 네. 하면 마치 무대 위에 몇 씬부터 공연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때 언제부터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돼 있고 딱 올라가면 쓴다는 식인데 이제 그런 힘든 씬들 막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딜 가고 어딜 가야 되지 네. 이런 것들은 그 내적인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구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또 쓰기가 싫은 마음도 더 많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한 작품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첫 드라마는 마더
그러니까 일본 원작이 있는 마더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본 작품도 좋아했었지만 작가님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엄청 기대하고 기다려서 봤거든요. 그리고 배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작품을 네. 보고 나서. 근데 그때 뭐 특별히 드라마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때까지 적당한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나의 작지만 큰 발자국 뭐 이런 식의 그런 타 장르를 한다 이런 기분 전혀 없으셨어요? 2016년까지는 네. 드라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PD님하고 이제 만나서 작품 제안을 받았을 때 PD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게 어떻게 디벨롭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멜로 플롯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대체로 멜로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멜로가 아니면 상당히 모험적인 건데, 그러니까 장르물들이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멜로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드라마를 제안받고 그 주제가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디벨롭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임신한 형사가 실종 아동을 찾는 이야기. 근데 어떤 종류의 주제의식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멜로플롯 하나 정도 만들 수 있겠지 그 사이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게 꼭 무슨 주요 인물의 멜로여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은 없는 건가요? 주인공한테 멜로가 있어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래서 이제 주된 사건은 물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여자 이야기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 이보영 씨는 상당히 현명한 분이세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보영 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여자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멜로플롯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오히려 매회 그 도주하는 길에 만나는 다른 여자들하고 멜로가 있으면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멜로라는 건 약간 비밀은 없다의 모녀관계 멜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보영 씨가 그렇게 말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다 몸서리 치게 했던 아동학대범이 손석구 씨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두고두고 그 인상이 너무너무 강해서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놀랐고 제가 그때 손석구 씨한테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손석구 씨 등장하는 양이 시나리오 한 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짧고 횟수도 적어요. 근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손석구 씨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게요. 이 한 회 자체를 그 짧고 그 적은 분량의 플롯이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을 위협하는 플롯 도피하는 가운데 이거는 너무 순식간에 이제 시청자의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이거는 함부로 쓰기에 되게 크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내내 손석구 생각만 처음에 딱 나왔다고 하면 한 20분 내내 그 생각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어? 어디쯤 있는 거야? 저 어둠 속에. 저 사람 얼마나 위험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우의 뭐랄까 전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맞아요. 분량을 좀 할당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거를 마더는 어떻게 분량 더 작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전체적인 색조를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는지 그때 알았죠. 약간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드라마가 됐어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마치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두 사람이 도망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건가 했는데 여행처럼 막 내리막길에 뛰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판 봤을 때보다 그 공포감의 차이가 1회에서 주는 게 저도 되게 컸던 기억이 나요. 이 작은 아씨들 경우에는 컨셉이 제목부터 확실한데 이게 의뢰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디벨로핑을 하고 계셨던가요? 디벨로핑을 했다기보다는 아가씨를 쓸 때 이제 주인공들이 좀 어린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소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들을 좀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그중에 이제 작은 아씨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읽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네, 물론 읽었는데 이제
막상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제 기억 속에 이 네 자매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착했나? 이 자매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들었었나? 뭐랄까 그냥 선한 기독교인으로서 네네, 맞아요. 신념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가난하지만 네, 긍지를 희생적인 갖고 자매들. 긍지를 갖고 성장을 해서 각각의 재능을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좀 발견해 간다. 뭐 그런 얘기. 네. 그 시대에 이제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근데 만약에 이 자매들이 한국으로 오면, 지금 한국으로 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아가씨를 위해서 읽으셨던.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준비하던 드라마들이 2개 정도? 막 엎어지니까, 이거 그냥 한번 써볼까? 하고, 계획이 없이 일부를 썼어요. 일부만요? 일부를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본 일부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네, 거의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도 그렇게 계획 있이 사는 사람은 아닌데 영화를 쓰는 것은 2시간짜리 이야기는 계획이 없어도 사실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냥 신체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가면 오르막길이고 이렇게 가면 내리막길이고 여기서 뭐 어떻게 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객들의 심리의 곡선을 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감으로 2부까지는 쓴 것 같아요. 2부도 빨리 썼어요. 1부도 빨리 쓰고. 그래서 이제 2시간이 끝나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3부를 좀 오랫동안 썼어요. 3부부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러면 대충 12회겠다, 16회겠다 이런 감이 오세요? 안 와요. 안 오고 안 왔고 이게 마더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계획이라는 걸 조금은 갖고 있었어요. 원작이 있으니까 이제 이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이제 이정표들이 뭐 있죠. 4부마다 혹은 뭐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3부를 여러 번 쓰면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얘기가 없이 그 3부 쓰신 지점까지는 그냥 혼자서 쓰신 건가요? 드라마 작가는 영화 작가랑은 좀 작업의 방식이 달라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쓰려니 생각하는 거죠. 시작했으니까 쓰려니. 그분들은 이런 작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시작하고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계약서, 도장 뭐 이런 거 찍기 전에. 이미 저는 근데 몇 회분을 쓴다고 한 프로젝트를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작가님으로부터 나온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써보세요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각색해 주세요가 아니네요. 그레타 거윅의 영화는 보셨어요? 네, 제가 몇 부 정도 쓸 때 봤을까요? 중간쯤에 봤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각색상을 탔었나?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작품도 너무 재밌고 슬펐어요. 굉장히 동시대적인 작품이 되었구나. 이게 저는 작가님 영화나 이제 드라마나 보면 이제 좀 동화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좀 잔혹 동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공주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공주 스스로도 상당히 막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위기 이런 것도 막 맨발로 뜨거운 철판이나 우리 동화책에서 본 무슨 가시 위를 걸어가게 했다거나 약간 그 뭐 유리구두가 발목을 잘랐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데 이게 전에 박찬욱 감독님한테도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스토커까지 포함해서 같이 안 하신 건데. 스토커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만 미국은 크레딧에 오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터스 길드에도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고칠 수는 없었어요. 각색을 한다는 이제 롤도 없고 거기에서 제가 고칠 수 있는 분량 자체도 정해져 있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또 이제 다른 작가가 받아서 각색을 하기 때문에 그랬었군요. 그러면 더욱더 말이 되네요. 스토커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뭔가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 여자아이들 얘기에 특별히 끌리시는 건가라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그런 여자아이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사이보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자씨도 출소하면서 시작을 하고 스토커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썼던 졸업 작품도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유구한 전통. 태주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네, 길바닥에 뛰어다니고 그 박쥐의 태주도. 그래서 이게 어떤 버튼을 누르는 뭔가가 있는가. 얘기를 막 샘솟게 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졸업작품 중에 하나가 동화책을 만드는 출판사의 어직원 이야기인데 진짜요? 그 출판사는 전 직원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가 쓴 동화를 가져가서 읽어야 돼요. 직원들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개인 안에 있는 그런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화를 하나씩 쓰는데 왜 그런지 그게 이제 제가 이후에 작업했던 작품들의 어떤 작업 방식이 됐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닌데 이 이야기는 어느 동화에 제일 가까울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어느 동화에 가까울까?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제가 쓰려고 하거나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야기가 동화 카테고리 어딘가에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형들이 거기에 다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카테고리야. 이거는 푸른 수영 카테고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보게 돼요. 동화들을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막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제 그게 있었나 봐. 이건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야. 예를 들면 마더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죠. 거기 되게 명시적으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이야기가 쉬워져서 쉽게 다가가게 된다. 예를 들면 또 헤어질 결심에서는 인어공주 모티브가 되게 잘 들어가 있죠. 거품이 되어 바다로 돌아가네요. 바다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바닷속에 살던 여자가 땅으로 올라왔을 때 겪는 어려움들. 해와 산해. 네네, 맞아요. 그런 뭔가가 들어있고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쓰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고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될지도 잘 느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품에 안겨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오래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내지는 되는 얘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약간 승인받은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구조 속에서 탐구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쓴다고 한다기보다는 동화나 이제 민담들도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떠다니는 어떤 뭐 갈등 구조나 또 이제 인물군이나 또 이미지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동시대적인 이미지와 갈등 구조와 그것을 그런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한번 풀어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늘 편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사이보그 때 왜 칠거지 뭐죠? 맞아요.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정말 책 넘기듯이 이 중간 그림들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이게 작가님 아이디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긴 한데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동화적인 뭔가 구조를 안 갖춘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형식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쉬운 형식의 이야기가 아닐 거고 그게 상업적인 어떤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 더 반가우시겠어요. 그럼요. 저한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영화의 좋은 점들이 제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달의 문제, 잊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영군이라는 캐릭터, 임수정 배우가 연기한 영군이라는 캐릭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임수정 배우의 연기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않은 작품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었으면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동화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게 충분한 근거가 있었네요. 태생부터 이제 이야기를 쓰신 분도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그림 안에서 생각을 하신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 제가 작은 아씨들을 쓰면서 작은 아씨들이 짧은 기간에 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대체로 한 2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걸렸는데 그래도 저한테 되게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부 자체 쓴 시간이 이제 2개월
남짓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 부 한 부 써나갈 때 2개월 남짓이니까 뭐 고친 거랑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획이 없이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저한테 있는 모든 자원을 털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동화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 들어간 것 같아요. 주된 테마는 분홍신하고 푸른 수염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막 깊게 하지 않고 이제 주된 이미지와 이제 줄거리를 가지고 써왔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왜 분홍신 이야기의 어떤 점에 끌려서 이렇게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지와 푸른 수염의 어떤 점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개 다요? 분홍신 얘기랑 푸른 수염 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이제는 다신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동화 모티브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이제 뭔가 이제 막 냉장고 안에 음식을 다 꺼내서 이제 손님들한테 다 차려서 이제 냉장고 새로 채워도 되겠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요? 그럼 약간 이게 분기점 내지는 뭐 변곡점 같은 작품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로 달라질 것 그럴 같으세요?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작품이네. 그거를 이제 반복해왔다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는데 작은 아씨들에서 다 풀면서 그걸 약간 깨닫게 된 느낌? 알겠습니다. 아까 왜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의 원형들을 동시대, 한국 이런 데로 가져와 봤을 때에 재밌겠다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작은 아씨들에 한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령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변조를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재미의 요소를 조금 더 발견을 하셨어요? 세부를 조금 예를 들어 주신다면? 작은 아씨들을 다시 읽으면서 한 생각은 이게 상당히 가난에 관한 이야기구나. 물론이죠. 라는 거였고, 또 저는 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에는 그냥 저희가 다 주인공이었어요. 20대에는 20대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받고 성공하기 분투한 젊은이를 받고 그리고 실패할 때는 이런 것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지를 느꼈고 그래서 요즘 노년에 관한 드라마가 많은 건가?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는 사랑도 40대가 하고 30대 후반이 하고 도전도 30대가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구수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하지만 젊은 사람이 아직 인생에 나가기 전에 사랑과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은 내가 이제까지 작업했던 배우들보다 좀 어린 배우들이었으면 좋겠다. 더 젊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젊게 구성을 해봤죠. 네, 그렇군요. 원작과 같은 점이라면 진짜 가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그게 가난이고 또 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아씨들 땐 찾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원작은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연애 이야기 그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아마 그게 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정말 지겹도록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1부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대사가 다 돈 이야기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돈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지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기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예전에 드라마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애였고 뭐 주로 결혼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양가의 뭐 중내사내 하는 막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노동석 감독님의 마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이렇게 돈 얘기를 뭐 이렇게 카드로 뭐 막고 이런 그 젊은이의 얘기였는데 이것도 영화가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게 정말 드문 영화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뭐 장르화가 됐건 리얼리즘 드라마이건 간에
진짜 돈 얘기가 뭐 마약도 결국은 돈 얘기고 그러니까 이 미국 드라마도 우리나라 드라마도 오징어 게임도 돈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절체절명의 어떤 스토리, 욕망의 중심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돈가방을 둘러싼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모든 물건이 화폐로,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이야기에선 돈이 돈이지만 계속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지만 그 돈은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1부의 마지막에 20억의 돈은 사실은 화영 언니의 죽음이죠. 우리 인주가 20억의 돈가방 앞에서 울 때 그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 아파트를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화영 언니가 죽었다는 걸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이기도 하고 네. 돈은 그 많은 것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엔 그게 가족이고 어느 순간엔 또 스포라서 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것들로 12부 내내 돈이 변할 거예요. 네. 무엇으로 이게 변화가 되고 형태 변화 마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내 자매였는데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화영까지 내 자매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이건 이미 방송된 부분인데 먼저 떠나간 한 자매가 있었다. 네. 아팠던 아이가 있었다. 근데 사실 베스가 아파서 죽어서 네. 사실 작은 아씨들도 뒤에 가면 세 자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자 고모 할머니나 이제 로리네 집 이런 거는 이제 아 작은 아씨들 맞네 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좀 제 해석이다 싶긴 했는데 다른 점은 또 이 맏딸의 성격이 매그보다 조금 뭐랄까 K 장녀다운 그런 게 많은 게 아무래도 있고 중독에 관한 둘째가 갖고 있는 중독적인 성향 이런 것도 물론 글 쓰는 아이라든가 되게 개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조하고 닮았지만 이건 또 다른 부분이구나. 약간 내 자매의 성격을 이렇게 해쳐모여시킨 것 같은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원래 자매들 이야기를 네. 좋아한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도 좋지만 오스틴 오스틴 제인 오스틴 네, 거 작품들에 나오는 그 자매들 네. 그리고 그냥 브론테 자매는 그 자체로도 그쵸. 그 자매들은 너무 좋죠. 네. 그냥 자매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자매들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들이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이 네.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은 이성, 한 사람은 감성, 한 사람은 영혼.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자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주가 네. 그 감성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다면 둘째가 이성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내는 영혼이죠. 이 사람들의 영혼.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끝까지 가장 상처받는 장소. 그게 이내일 텐데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죽음을 하나 더 보태고 싶었어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가난의 기억. 지금 없지만 드리워져 있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도망치고 있는 어떤 곳. 네. 그리고 거기에 쫓아오고 있는 것. 그것으로 세 자매 플러스 죽음을 더해서 네 자매가 완성된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약간 실용주의, 원칙주의, 낭만주의, 미술가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대변을 하고 있었군요. 저는 근데 또 작은 아씨들 원작에서 이 세 자매들의 단점이랄까? 그 점들을 좋아했어요. 장점보다? 네, 매그가 허영심이 많아서 맨날 드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조가 불만이 많달까? 약간 늘 뭔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늘 안 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캐릭터인 게 너무 좋았고 또 에이미가 예쁜 코 갖고 싶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사고 났죠. 네, 맞아요. 근데 코가 왜 저렇게 예쁜 코가 갖고 싶을까도 되게 궁금했지만 또 이제 어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자기의 품격을 높여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 그런 그러니까 귀족적인 것에 대한 동경. 네, 그런 게 다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이 자매들한테 넣고 싶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가령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있는 어떤 장면이 원작에 있던 어떤 장면에
굉장히 재밌는 변형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령 왜 막내 이내가 부자 친구 효린이의 축하 파티였나요? 상탄거 축하 파티였나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둘째가 술 마시고 너 이내야 나와라고 막 꼬장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언니를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에서 매그가 그 좋은 드레스 입고 파티에 가고 싶어서 조금 허영이 더 많은 친척 맞아요. 딸애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걸 막 반성하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몇몇 인물들은 이름도 좀 장명법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고모 할머니가 해석인 거는 나혜석 선생님인가요? 석자로 끝나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떠올랐어요. 왜 석자가 좋으셨어요? 단단한 인물인 걸 표현하고 싶어서. 지혜가 있고 단단한 사람. 네. 여자 이름으로 흔히 끝나지 않는. 저도 그래서 좀 동경했던 이름들이 석자로 끝나는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의 탐정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최도일? 네, 맞아요. 그것은 진짜 코난 도일이죠. 그 제가 난초 같은 요소 있잖아요. 난초 같은 요소는 왜 썼는지를 몰랐어요. 왜 모르죠. 모르고 그냥 난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장반은 사실 저는 그렇게 써요. 헤어질 결심도 그렇게 썼고 그냥 이유는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자. 그리고 난초 한 여자의 죽음과 그 난초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꽃이 떨어진 것과 한 여자의 죽음의 이미지를 같이 하고 싶었고 마치 그 푸른 수염이라는 그것의 푸르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빨간 구두와 푸른 어떤 죽음을 연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푸른 난초 거기다 떨어뜨려 놨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그 장면에 푸른 난초가 사실 있으니까. 난초가 정말 저한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보는 사회까지 본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난초는 거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난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난초가 살인사건마다 떨어져 있을 거고 일쯤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난초가 저한테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난초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보다 홈즈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극 속에는 신비한 요소랄까? 그런 게 좀 적은 편이에요. 너무나 다 설명이 되고 마치 기계장치처럼 잘 작동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홈즈의 이야기 안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요소들이 나중에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뭐 좀 이국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5개의 오렌지 씨앗이었어요. 알아요. 오렌지 씨앗이 떨어졌을 때마다 죽음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들어있기도 하고. 맞아요. 유일하게 이 사건 해결되지 않고 끝나죠. 왜냐면 범인이 타고 있을 것을 추정되는 배가 돌아오는 길에 뭐 종인도양인지 어디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풍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도 무서웠고 진짜 몰입하셨군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어딘가에 남았어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난초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도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연상 때문에 홈즈 작가 이름이 나온 거군요. 아니 저는 요즘 난초, 파란 꽃, 그래서 막 노바일리스인가 막 이러다가 그다음에 당연히 왜 카우프만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에 맞아요. 나온 난초도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 리뷰를 쓰려고 그 책을 사서 봤었는데 이게 메릴 스트립도 그 여자 역할로 나왔었고 근데 이게 그 책 자체는 난초 매니아들 얘기였거든요. 난초 도둑은. 근데 이번에 드라마 보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톤의 드라마인데 그 부잣집의 지하에 있는 그 난초 온실 같은 거를 보는 순간부터 이게 판타지적 요소가 스멀스멀 들어오는데 이게 이러다 갑자기 우리를 엄청 놀래키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장르가 바뀌는 거야 이러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푸른 난초가 들어왔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국제 난초 협회 그 사무실이 어딘가에 이제 여기 있고 거기서 이제 13층 왕따, 14층 왕따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 난초 협회가 있고 푸른 난초가 있고
아무튼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게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요소가 이야기 안에 들어올 때는 이야기가 원래 있고 내가 모를 뿐이지. 푸른 난초가 여기 떨어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아직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난초협회가 있고 계속 난초는 많아질 거고 이제 네. 난실로까지 이어졌는데 네. 이게 일부에서는 판타지 요소가 좀 작죠. 푸른 네. 난초 하나로 딱 시작되니까. 네. 이게 점점 커져가서 이 이야기 전체에 얼마간의 포션이 판타지가 될 거라는 어떤 네. 느낌을 주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5부를 쓸 때 6부를 알지 못했고 6부를 쓸 때 7부를 알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8부까지는 그래도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 6부에 나오는 이야기 6부에 나오는 이야기 괜찮잖아요. 여기서 네, 네, 괜찮죠. 우리가 올라갔을 땐 이미 6부 네. 내일 볼 거예요. 6부에 나오는 난초에서 사람들이 난초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의 인물인 것처럼. 그리고 이 난초에 대한 거는 기대가 너무 커졌고 이 난초는 도대체 얼만큼의 힘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네. 이 난초는 도대체 뭔가요? 이 난초가 사람을 조종하는 건가요? 막 너무 크게 커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난초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난초 얘기가 좀 포션을 차지하게 됐어요. 계획 없이 쓰신다는 게 참 이 얘기 경우에는 저는 막 도표 그려가면서 봤거든요, 사회까지. 근데 아마 도표를 그리신다고 해도 그 도표는 맞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세 자매가 이상하게 정말 같은 어떤 덩어리에 연결이 되잖아요. 각자 맞아요. 다른 경로로.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런 자기적인 우연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기적이고 자기적이라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잘 공감해주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 세계가 지탱되는 거지만 네네. 이제 세계를 하나 뜯어가지고 작은 아씨들이란 세계가 돼 있고 그 안에 저는 부품들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조금 더 루즈하게 뭔가가 그쵸. 연결돼 있지만 저는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길 늘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어떤 부품도 남지 않고 레고의 2,500피스가 한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두 개가 남아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맞춰서. 네. 근데 그러면 어댑테이션도 작가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영화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고 어쩌면 그 이야기도 오래된 영화인데 네. 난초에 미친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남아서 있죠, 예. 네, 난초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집착적인 욕망 그걸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엄청 집착적일 수 있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 또 죽음과 가까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난초의 생김새 디자인이랄까? 그런 것도 꽤나 신경이 쓰였을 부분일 텐데 그냥 네. 그 얘기를 한 김에 제가 류성희 미술감독님한테 네네. 정석영 작가님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제안을 들은 게 아니라 절박하게 제안을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성희 미술감독님의 첫 드라마 아닌가요? 네. 그런 절박함의 이유랄까? 유성희 감독님하고 저는 네. 유성희 감독님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비슷하게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요. 사실적인 것이 약간은 이상하고 약간은 환상적이지 않으면 재미를 덜 느끼는 거. 맞아요. 한 30cm 정도 현실에서 어긋나 있는 15도 정도 이게 지축이 그렇다고 해서 다 반 이상 막 환상적이고 이런 또 재미가 없어요. 저는 판타지물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판타지면 네, 재미가 없고 한 20%에서 30%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환상적이어야 흥미를 느끼는데 저는 미감님도 약간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드라마를 믿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미술에서 올 텐데 그 환상적인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아름답고 저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미감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팀 꾸리는데 관여하시지는 않으셨죠?
제가 이제 드라마 시작하고 이제 감독님 모시고 할 때 6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6부 이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네. 누가 적합한지를 저밖에 모르는 거죠. 네. 아, 그래서 흔쾌히 바로 답이 나오시던가요?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드라마라는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화를 좀 그 미술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많이 그려보면서 했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어요? 저랑 미감님은 사실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인형의 집이 얼만큼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이 극 안에서 또 이 공간의 의미가 이 극 안에서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나누는 편이고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미감님이 시나리오 깊이 읽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이미지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소품들에 유난히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죠. 그 소품들 하나하나 특히 그림 이내가 맞아요. 그리는 그림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뭔가 가슴에 느낌을 전해주는 그림들이에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가씨도 그렇긴 했지만 이게 영화 속에 그림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너무 훌륭한 화가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림들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반다이크를 쓴 이유는 이제 귀족들 조상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 그리고 반다이크란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악당 같지 않나요? 그쵸. 뾰족한 수염이 난 악당일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굉장히 어이없이 단순한 이유와 네, 맞아요. 계시 같은 이유 이렇게 같이 아니, 그 반다이크란 이름도 이제 뭐 이름 써야 되잖아. 반다이크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이름이 떠오른 이유는 궁정화가 뭐 귀족들 그림을 추상화 그렸기 때문일 거야. 먼저 떠오르고. 아, 근데 좀 부럽기도 하네요. 답부터 딱 얻으시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어야 해 하고서 막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자, 저는 또 캐스팅 그러면은 이 젊은 배우들 했을 때 지금 젊은 한국의 여성 배우들이 너무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오디션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배우들에게 시나리오를 보내서 이내는 오디션을 했죠. 막내는? 네, 맞아요. 이내는 이제 젊은 배우들이 많은 작품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내는 오디션을 했어요. 벌새는 보셨었어요? 네, 벌새는 봤죠. 또 그 작품에서 박지우 배우가 너무 잘해주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얼만큼 배우의 역량이고 또 얼만큼 그 자신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는 그 얘기 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언니들 동생이라서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괜찮은 애여서 그림 잘 그려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사춘기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다 그런 거 하찮아 보여. 정해진 관계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좋은 말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되게 시답지 않게 느껴졌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랑을 획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내는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가난한 아이건 또 뭐 얼굴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자기의 존재를 자기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애일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인데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쟤는 가난한 배려자 특례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해를 받는다면 이내가 더더욱 자기의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내한테 목표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세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사 보면서 벌새 은희가 생각이 조금 났어요. 은희도 했을 법한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또 좋았던 장면이 그 둘이 효린이하고 효린이네 집에서 노는 거 말고 한번 그 자매들 옥탑방 집으로 와서 놀 때 저 되게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집은 제가 20대 친구랑 같이 살았던
집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화장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다 이렇게 샤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도 있었고 진짜요? 저희 창문도 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모기 안 들어오게 그냥 불을 안 켰어요. 모기장을 달지 않고. 네. 아, 진짜요? 불을 안 켜면 모기가 안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들어오긴 들어오는 살냄새도 거죠. 끌려 들어오니까. 네. 아, 그러면 진짜 미감님한테 샤워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랬군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효린이는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의 모든 건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 집에 살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한 기억이고 그 집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나가 살던 집이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결점들이 있었어요. 그거 몇 개 추린 거예요. 몇 개 추린 거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뭐랄까 저 자신의 삶에 잘 통합이 된 거죠. 네. 우리 집은 창문이 닫히지 않는 집. 우리 집에는 개미가 다니는 길이 있지만 잘 피해주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집 이런 식으로 잘 통합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막내 이내가 부끄러워한다기보다 얼핏 생각하면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고 안 데려오려고 했을 것 같은데 개미 지나가는 길이 저기야 막 이러고 하는데 왠지 약간 신난 느낌? 그런 것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 저는 누구나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내는 그냥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 친구가 한 발짝 다가와서 또 그 높은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기 따라와서, 때문에 네. 이거 네가 보겠다고 했다 이 느낌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린이를 바보로 그리기도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으신 게 참 감사했었어요. 효린이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아, 그래요? 아, 기대가 되네요. 이 재밌는 점이 가난한 세 자매인데 셋 다 부자 근처에 있어요. 작은 아씨들 자체가 좀 그런 얘기가 있긴 작은 하지만. 아씨들의 세계에는 가난과 부자들이 가까이 살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가 뭔지 알고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쩌면 그들 자신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세 자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니는 그 횡령한 회계 언니라든가 이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거고 고모 할머니가 둘째 곁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효린이가 이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현실적인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위치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 근처에 있다는 게 어떤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난함에 대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가난함이 뭔지 보여주려면 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매들이 돈을 쫓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 미래에서 온 격리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실제 부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가질 자격이 나한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속성이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해보지 않는 삶이 후회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 이 정도면 60%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생각했을 때 실행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제일 이 도덕적으로 규율이 높고 뭔가 정의감이 강한 둘째가 원하는지 재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비가 내리는 걸 보면은 돈이 내려서 흘러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타고난 것 같은? 둘째 가장 큰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일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잘 파악하는 길이 숫자에 밝은 것일 거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마치 주식을 잘 할 수 있지만 안 한 그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해보고 싶었죠. 돈에 둘째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제 둘째가 하는 일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려내는 돈을 가지고 돈이 가는 경로를
길을 보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군요. 네, 이제 결국 이제 그려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성격을 앞에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언니는 막 그 돈 배낭을 메고 네, 그 안에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저는 여자와 돈 이야기라는 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가 악착같이 돈을 번다거나 돈을 밝히면 뭔가 서플러스로 사연이 있다거나 변명이 좀 들어가준다. 이 여자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나오는 경우가 과거 드라마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난한 여자들이 없던 건 아닌데 그런 돈 이야기에서 여자 캐릭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라는 게 뭐 남자가 사기를 치는 이유가 여자였다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를 잘 부양하기 위해서 뭐 범죄가 뭐 시작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처음이나 끝에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영화나 드라마나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죠. 왜냐면 누구나 비트코인하고 누구나 주식을 하고 지금 테슬라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누구나 알 수 있고 수치심 없이 돈을 얘기하는 사회니까. 저는 예전에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 있었잖아요. 네. 그걸 들을 때마다 조금씩 부끄러웠어요. 누군가에게 부자가 되라고 인사하는 게 그 저 사람의 그 어떤 욕망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뜻인가?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런 욕망의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수치심도 필요 없고 죄책감도 필요 없는 시대라고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위선적이라는. 그쵸.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더 증오하는. 맞아요. 왜 너는 그게 욕심이 없다고 해? 너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너도 털어봐 나와. 약간 이쪽이 그런 묘한 분위기 변화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교하면 명백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여자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어떤 디테일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거 좀 재밌었는데 올리브영 가서 싹스로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편의점에서 하겐다즈 사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평소에 못 먹던 거. 제가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좋아해서. 설애가 그래서. 네네, 맞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제가 늘 부주석한테 물어보죠. 하겐다즈 할인 행사해? 그리고 할인 행사하면 이제 많이 사다 넣어놔요. 그리고 할인 행사 안 하면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행사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사다가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행사하면 연락해 이게 1+1 사실 하지 않아요. 2+1 정도인데. 맞아요. 항상 3개 사야 깎아줘. 하겐다즈. 그것만이라도 할인해서 먹어보려고.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녹차, 초코, 아몬드바. 바를 좋아하세요? 그냥 통에 있는 것도 잘 먹어요. 벨지안 초콜릿? 초콜릿하고 그 초록이 섞인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어떤 시청자들은 첫째, 인주, 그러니까 김고은 씨 역할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는데 그럴 영향이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그녀의 재능일까요? 스포일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녀의 재능은 멍청함처럼 보이는 어떤 이노선스? 순수한 어떤. 사람 잘 믿고 하영 언니 말이라면 다 믿잖아요. 일단 진짜 정말 사인도 잘 하고 믿더라. 하영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 믿고 얼굴 멍들어가지고 만나러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어떤 신뢰도 있고. 그게 재능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너무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저러다가 등쳐먹히기 딱 좋아. 돈을 보면 너무 갑자기 욕심을 내고 그 다음 순간 너무 또 두려워하고 또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감정적인 솔직함? 좋네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재능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주한테 속마음을 많이 드러내고 자기 감정들을 많이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보편적인 동화의 전형적인 주인공이 예를 들어 바보 한스 있잖아요. 바보 한스는 길을 떠나면서 바보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얻어서 그 도움을 엮어서 결국은 보물을 찾는 게 이제 기본 테마죠. 네. 인주는 약간 바보한스 원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고은 씨가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인주의 그 멍청함이랄까? 그런 것을 너무 답답하게 여기서 고은 씨가 너무너무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제가 그때 바보한스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었죠. 네. 이것은 원래 주인공이라는 건 옛날부터 멍청함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 멍청함 속에서 마치 하얀 도화지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이다. 전래 동화들이 진짜 다 그렇잖아요. 첫째 형은 똑똑해. 뭐 둘째 형은 뭐 힘이 세. 셋째는 아무 개성이 없어. 근데 첫째 형, 둘째 형이 교만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간 코스에서 미션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죠. 막 여우가 배고프다 그러면 반찬 나눠주고 가는 길을. 그게 딱 그 동화의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인주가 가는 길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제가 정석영 작가님하고 박찬욱 감독님 작업 중에 헤어질 결심에서 처음 해본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캐스팅이 다 정해진 다음에 쓰신 건 처음일 거라고 하시던데요. 이게 작은 아씨들 포함해서 보통 캐스팅에 대해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세요? 시나리오 쓰는 거랑 비슷하게 그냥 이유 없이 생각나는 어떤 것? 얼굴. 어떤 누군가의. 김고은 씨는 변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 전에 영화를 보고 나서 평소에 했던 생각은 그거죠. 김고은 씨 작품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작가들은 저 배우가 너무 고마울 거야. 김고은 씨의 제가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대사도 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다 마음에 자기 마치 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화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배우들한테 약간 부끄러운 대사들도 저희가 쓸 수밖에 없을 때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고은 씨는 안 부끄러워하고 그걸 마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해주는 배우라고 늘 생각했어요. 듣는 제가 고맙네요. 네, 얼마나 고마울까 저 배우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변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사랑스럽다고 느꼈고 또 아마 저 배우는 그릇이 클 거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구나. 인주도 담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제작자들하고 나누시는 건가요? 네. 연락을 취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서 저는 김고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저 얼마 전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우연 때문에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속설 중에 뭐 좋은 구두가 좋은데 데려다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에미상에 임세령 씨가 이정재 씨랑 같이 레드카펫에 올랐는데 이제 그분을 보고 역시 상류층은 다르다. 뭐 피부도 좋고 뭐 진짜 뭐 귀티 뭐 내지는 진짜 부자란 저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런 걸 보이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이러는 거에 일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보면 작은 아씨들도 아무래도 가난과 거기 대조되는 부 얘기니까 그냥 구두는 아주 인상적인 구두들이 나오지만 브루노 추미노 브랜드 이름 너무 좋은 집에 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가시적인 것들 진짜 너무 중요한 뭐 생활에 있어서 나를 더 퍼포먼스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적인 자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웹상의 말다툼을 못 보셨겠지만 토론토 다녀오시고 막 그러시면서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겨울 코트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 들었어요. 예. 근데 겨울 코트는 저도 겨울 코트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좋은 겨울 코트를 사고 싶다. 저도요. 내가 고만고만한 겨울 코트를 사느라고 버린 돈을 다 합쳐서 그냥 하나 좋은 걸 살 걸. 하지만 이제 사람이 겨울 코트 앞에 막 작아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겨울 코트 앞에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주한테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면 인주는 자기가 가진 자원을 모두 이용해서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내가 꾸릴 수 있는 아빠 빚도 갚고 여러 가지 해내서 예쁘게 입어보자. 그게 매그
예, 맞아요. 그게 인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리미로 탄 부분에 리본 붙이고 어떤 것들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겨울 코트만 넘어설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건 진짜 뭐 원단에 흐르는 그거부터가 맞아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근데 거고. 뭐 이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내한테 돈이 있으면 중요한 건 물감이거나 다 사주려고 그런 했으니까. 거였고 뭐 인경이는 돈이 있으면 뭘 할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아이스크림 좋은 아이스크림 먹는 사치들은 누리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인주한테는 돈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또 다 일리가 있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드라마가 부추기게 되면 내가 약간 움츠러드는 기분이 더 들 수도 있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후회되는 대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마치 돈에 대해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되게 직설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막 돌려 말하지 않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 그렇고 돈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보여줄 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로. 가감 없이 말하는 사람들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내가 인물을 조금 더 날카롭게 혹은 제 딴에는 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조심한다고는 했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감독님과 나누기도 했어요. 내가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제가 드라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파급력이 굉장히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TV를 원해서 그 작은 아씨들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얘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TV를 틀었는데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TV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쪽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네. 처음에 박 감독님 만나셨을 때는 친절한 금자씨는 본인이 쓰시고 친절한 금자씨 만드는 동안 정석영 작가님한테 박쥐를 쓰게 하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금자도 같이 쓰신 거잖아요. 네. 감독님이 한번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낫겠냐고. 유괴범과 뱀파이어 중에서는 유괴범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둘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감독님은 이제 새 작품씩 뭘 엮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복수도 3부작으로 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쓰다가 감독님이 3개만 할까? 새 작품을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네. 네네. 결국은 새 작품에서 안 끝나고 이상하게 더 일이 길어졌지만 네. 뭐 박쥐, 금자씨 그리고 하나 더 맡기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방식,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에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적인 그 프로세스로 들어가면은 쓰기 시작하기 전에도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좀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건가요, 아이디어를? 예전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잡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100시간 동안 시나리오 쓰면 70시간은 잡담하지 않았을까요? 글을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글 쓰는 동안 글 쓰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대체로 잡담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간이 없고 저도 저의 생활이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다른 것들 하니까 바쁘고 감독님은 늘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가 시간을 잠깐 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박 감독님이 굉장히 재밌는 영화계 수다쟁이신데. 네, 자랑과 험담. 주로 하시는 분. 자랑과 험담 모임도 이제 하시고.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두 분 다 예전처럼 그런 잡담을 나눌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모니터 마주 대게 놓고 서로 문장을 완성시켜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메일로 자기 분량을 주고받고 주필자가 있고 고치는 쪽을 씬을 나눠서 한다거나 그런데 두 분 경우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면 늘 조금씩
달라요. 금자씨를 쓸 때는 감독님이 갑자기 올드보이로 상을 받으셔서 네. 이제 그 5주일 정도 되는 시나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한국에 안 계셨죠. 한 몇 개월 동안 안 계셨어요.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냥 제가 초고를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얘기를 나눈다고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이런 성격 어떤 커다란 몇 가지 이제 이야기 출발이 되는 사건 손가락을 자른 일이라든지 네. 그런 것에만 얘기를 나누고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막막한 채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로 하는 생각은 내가 이거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불안해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쓸 수나 있을까 끝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을 때 결국 초고를 다 써서 이제 드렸는데 3, 4개월? 3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초고를 쓸 때. 굉장히 빠른 편 아닌가요?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니에요. 그랬다면 4개월. 4개월인가 보다. 요새는 더 빨리 쓰니까 3개월로 네. 기억되나? 네. 그리고 이제 초고를 드렸는데 제가 진짜 지금까지도 감독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초고 상태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네. 근데 감독님은 그걸 읽어보고 저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이거 가지고 고쳐볼까? 하고 이제 같이 마주 앉아서 고치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단양이었을 거예요. 단양에 있는 콘도에서 커다란 식탁 위에 모니터 2개를 마주 놓고 키보드 2벌 하나씩, 마우스 하나씩 놓고 하드를 공유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같이 쓰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PD님, 제작부, 연출부, 조연출 다 옆에 이렇게 앉아있고 마치 핑퐁 게임을 관전하는 관객들처럼 아니 글 쓰는데 누가 갤러리가 있어요? 네, 글 쓰는데? 옆에 쭉 의자를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시나리오 쓰러 갔는데 이제 한 4명 정도 옆에 앉아서 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선수들인 거죠.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있나요?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캐나다 가서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감독님 그때 인상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면 안 되는 게임이고 감독님은 좀 더 뒤에서 바라볼 때 이제 이 관객들이 느끼는 그 조마조마함 있잖아요. 자기가 모시는 감독님. 이 감독님을 이 작가가 네. 매번 트집을 잡고 매번 이제 감독이 쓴 거를 지워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 느끼는 이 조마조마함을 네. 감독님이 묘사해 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한 거고 이제 다만 우리 둘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마다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낫냐고. 그때마다 제가 이 사람들 불공평하다. 왜 늘 감독님 이게 재밌다고 하는 걸까?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생각해야겠다.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몰라. 나는 이 사람들 취향이 다 감독님의 아이디어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감독님의 그 묘사를 듣고 나니까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봐도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네. 이제 감독과 작가가 앉아서 일하는데 작가가 감독보다 못 써서야 되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그것도 일리가 있죠. 내가 사실은.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네, 그렇죠. 내가 이거를 반 이상을 쓰지 못하고 만약에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반 이상은 써야 되는 게임인데 네. 이거 반 이상 쓰기가 되게 이제 뭐 초과를 제가 써서 간 거긴 하지만 이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면 시나리오 떴던 것 같아요. 결코 지지 않으려는 결심. 네. 그렇군요. 제일 지금까지 큰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박쥐일까요? 아니면 박쥐는 네. 이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까지만 해도 이 기본 구도가 네. 제가 초고를 써서 가면 이제 같이 어딘가에 가서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게 기본 구도였는데 박쥐의 경우는 같이 앉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책상 앞에 그때 대학로에 있던 모어필름 사무실에서 모어필름에서 날마다 12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했던 것 같은데 낮에 12시에 출근하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쓰기 시작해요. 근데 감독님은 사실 되게 일이 많으시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작업실에 들어오셔도 앉아서 시네이십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쓰면 네. 감독님 일신 다 썼어요 하면 이제 감독님 옆에 와서 같이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컨펌하는 과정으로 초고를 완성했어요. 헤어질 결심도 모필름 작업실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박지를 쓰고 나서 제가 첫 아이를 낳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작업 방식이 달라졌죠. 그때부터는 자주 나올 수가 없고. 네, 제가 혼자 써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아가씨를 쓸 때는 한 열흘 정도 그런 식으로 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고를 쓰고 열흘 정도 함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져와서 제가 또 뭐 3고를 쓰고 감독님 또 가셔서 쓰고 또 한 3일 정도 같이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하는 날들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4일 그거밖에 네, 4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초고는 제가 되게 초고를 제 나름대로는 빨리 썼거든요. 한 2개월 와.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같이 작업하고 이제 저는 근데 나중에 감독님께 고치는 과정을 또 많이 맡겼어요. 감독님이 제가 앞에 초고를 쓰는 과정을 많이 맡기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치는 과정을 감독님한테 많이 맡기게 되더라고요. 재고침은 안 하시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씨들 쓰는 도중에 헤어질 결심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결심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치는 시간은 감독님과 계속 메일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읽고 통화도 하고 하는데 감독님이 뒤에 많이 고치셨죠. 아무래도 또 이 세월이 꽤 되니까 어느 순간 뭐 구글 다큐멘트도 나오고 뭐 원거리에서도 같이 고칠 수 있고. 접해보진 못했지만 구글 다큐멘터리를 그냥 메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 3시부터 5시까지 하자라고 동시에 할 수도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장소에 있잖아 되는 거였네요. 네네. 신기하다. 맞아요. 그래도 되는 거죠. 뭐 박 감독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전 정석영 작가님의 취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어느 시나리오집에 유머 없이는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박 감독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작가님한테 유머는 뭔지 그리고 또 이야기에 있어서 역설은 뭔지 보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역설이 큰 동력인 것 같아요. 금자 씨도 그렇고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궤도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헤어질 결심도 상당히 반환점을 돌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박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유머나 역설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인간의 두뇌라는 게 굉장히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아주 깊은 슬픔의 감정이라도 3분에서 5분 지나면 이제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두뇌는. 제가 2시간을 관객분들 앞에서 한 이야기 안에서 이제 지루함이 없이 몰입하게 만들게 되는 입장이라서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이 어울릴까? 이 감정 다음에 다음 감정은 뭘까? 그거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포와 유머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대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는 심리적이기도 하고 지적이기도 한 그런 충격 또 도약 거기에서 나오는 갭을 이해하려고 이제 인간이 노력할 때 이제 관객들의 두뇌도 그런 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싶어요. 관객과 함께. 그러니까 뭐 어떤 장르라고 해서 어떤 우세한 감정이 쭉 간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함수 관계는 없다. 장르와 어떤 감정에. 마치 뭐 한 그림에서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제 어울려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어떤 감정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그려져 있을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체로 느끼게 할 때, 그게 이제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하루를 겪을 때도 기쁨과 슬픔, 뭐 놀라움과 뭐 공포 이런 거 이제 몇 퍼센트로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될까요? 마지막 뭐 자기 전에 오늘 좋은 하루였어, 오늘 흥미로운 하루였어 이런 단일한 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시간의 영화를 볼 때 관객에게서 30%의 슬픔과 10%의 공포와 또 30%의 뭐 익사이트먼트 이런 것들 다 더해서 괜찮은 영화였다. 재밌는 영화였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 비율을 늘 생각하고 그 장소들을 찾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타임라인을 디자인하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입체적인 형태를 띠는 거고. 근데 감정들은 사실 한순간에는 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그림을 그릴 때 혹은 향수 같은 게 있을 때 베이스가 있는 감정이 있고 그 위에 덧붙여지는 조금 더
작은 면적의 혹은 뭐 날카로운 느낌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해질 때 저는 이 영화에 어울리는 단일한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마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더에서 이제 베이스에 흐르는 감정은 그 불안함과 공포성 그 위에 어떤 만족의 순간, 희망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순간이라도 이 베이스의 감정이 불안이기 때문에 희망이 되게 순수하게 이제 커지는 순간에 이게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 위에 있고 어떤 감정 뒤에 찾아올 것인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서사를 들려주는 사람들 모두가 관객 혹은 수용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어떤 책임감? 그런 제가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는 5분의 시간이지만 지금 헤어질 결심이 200만이 봤을 때 200만 곱하기 5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 조사 하나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의를 빼라. 뭐 의의가 그럼요. 필요 없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 관객의 시간을 저희가 아껴드리고 그 사이에 더 좋은 것들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멋진 얘기네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의 세계를 몰라서 이게 근데 연극 대사는 사실 영화 대사랑 좀 다른 게 영화 대사는 하다 보면은 글자 형태나 발화만보다도 이미지 사운드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관객이 그걸 만날 때는 시나리오를 만날 때는 그러면은 이 작가 입장에서 내가 한 사람이 한 번에 쭉 하는 말을 딱 썼을 때 그 대사가 몇 개의 숏으로 나눠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 편이세요? 저의 시나리오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문이 있어요. 지문은 한 문장이 대체로 한 컷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시나리오 쓸 땐 제 머릿속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그쵸, 예. 영화를 보면서 쓰는 거지 제가 쓰는 문장대로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한 문장에 한 컷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대사에는 변곡점들이 있겠죠. 길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문에서는 늘 그렇게 돼 있고 그 감독님이 그거 이해하시고 콘티 작업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지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라는 게 초석이잖아요. 이제 영화가 되기 전에 제작자도 이걸 투자할까 말까를 그걸 보고 정하는 거고 캐스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문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옷차림 같은 걸 묘사할 수도 있어요. 방 전체를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의 관계들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돼요. 이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관객의 머릿속에선 제가 본 영화가 상영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 시간만큼 흘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방도 소개하고 그 와중에 옷도 소개하고 그 와중에 태양의 위치도 소개하는 거죠. 태양의 위치가 중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에 한 컷이라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제가 보는 한 단위 안에서 시각적인 단위로 이루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성각과 또 거기 인물에 흐르는 감정의 시간 이런 것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 헤어질 결심에 보면 가끔 감정이 묘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혜주는 화가 났다. 아내에게 거짓말해야 돼서 그리고 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 순간에 감정에 멈춰서 감정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관객이. 근데 그거는 한 문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한 상황.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압도적이어서 그게 쓴 거고 그 시간이 관객의 마음속에서도 흐르는 시간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소설이나 아니면 그냥 글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읽힐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읽는 동안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스텝들이. 물질적이고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기능이 없는 문장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능 많이 남아야 되는 거죠. 관객의 마음속에 기분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 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거기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작동하는 말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일하는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말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표현된 형태. 거기에 또 아름다움이 있겠네요.
이 왜 대사에 관해서 굉장히 그 시그니처 뭐랄까 스타일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영화 대사, 한국 영화에서 흔히 듣는 대사 주류에서 좀 벗어난 제가 굳이 표현하면 좀 반듯하게 모난 대사?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딱히 대사는 내가 어떤 스타일 대사를 써야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영상원에서 졸업작품 쓸 때부터 늘 대사는 똑같아요. 네. 느낌이. 그때는 더 길었죠. 제가 가장 제 대사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형태는 카프카인 것 같아요. 수식이 많지 않고 어떤 좀 장황하고 약간은 부조리하고 네. 근데 카프카로는 사실 영화 몇 페이지 넘어가는 대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영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가장 좋아했던 대사 형태는 그거였던 것 같고 영상원 시절에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작품들을 좀 썼었어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과 또 약간 짧고 투명한 스타일 두 개의 스타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이 스타일이 됐고 그 스타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무슨 스타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네. 그냥 뭔가 그런 약간 문어체 플러스 번역체 스타일.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면 늘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늘 뭐 생활대사 이런 얘기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캐스팅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 대사를 어떻게 할지 배우가 이게 입에 안 붙는다.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박 감독님도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 그 생각 많이 해봤는데 지금 세대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대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네.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에서 그렇죠. 글을 읽기 때문에 구어로 이제 맞아요. 접하니까. 우리는 박 감독님과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서는 책들이 다 번역된 책들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등장인물이 너무 현실적으로 번역된 말투로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현실적인 대사인 거예요. 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책을 읽는 어린아이였고 그게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거지. 형태로 울려 퍼지는 것 같고 한국 문학보다 그런 식으로 번역된 책들을 더 많이 접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 영화보다 번역된 영화들을 자막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제일 현실적인 형태죠. 근데 이렇게 저한테 현실적인 형태의 대사를 지금 그 번역투를 모르는 젊은 세대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근데 이게 묘하게 트렌디해졌어요. 그러게 헤어질 결심의 대사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밈이 너무 많이 놀랍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명언을 양산하는 작가님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번역체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약간 완성된 형태의 문장이고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기능적인 문장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번역체라고 말해서 영어나 뭐 외국어에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의 어떤 본질은 그런 종류의 기능적인 뭔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형태의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까 왜 작은 아씨들 이후에는 조금 작품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기획들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2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것들을 뭐 3줄, 5줄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3줄, 5줄은 대본을 쓸 때인 거죠. 대본을 쓴다는 것은 약간 농경생활 비슷하거든요. 계속해서 밭을 갈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끊임없이 잡초도 뽑고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지금은 쓰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생각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 그냥 가만 앉아서 생각해요. 그냥 남들이 볼 땐 노는 거죠. 그러시군요. 자료조사 같은 것도 이제 막 저는 주로 책을 읽는 편이고 보도작가한테 인터넷 서치 부탁하고 어디 막 산골에 취재를 가신다거나 그게 원양어선을 타신다거나 그러진 않는 제 단점 중에 하나죠.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그게 또 그만큼 안에서 개성으로서 자기 세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 작은 아씨들 종방년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2개월이면 초고 쓰시고 하니까 너무 멀지 않게 다시 뵐 날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아쉬움을 오늘 밤에 5회 작은 아씨들 5회 본방사수로 달래면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올해 뭐 헤어질 결심 개봉도 하고 영화제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남은 몇 달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올해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방금 새로운 작품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미소 짓는 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행복한 제일 행복한 표정이세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아직 쓰지 않았을 때는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때가 제일 저랑 작품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종방년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